2017 미키 세븐틴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님 모시고 집이 진행하게 될 이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관객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시는 자리인 만큼 많은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충실한 질문들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2월 28일에 개봉한 2월 마지막 날에 개봉한 미키 17 지금 순항 중에 있는데요. 오늘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우선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보통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45분, 50분 이렇게 배정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받아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또한 제가 다 잘 계산해 두겠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앞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들 부탁드리겠고요. 영화는 말하자면 미키 더 익스펜더블이 미키 반스라는 이름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우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키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말하자면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반가웠고요. 봉준호 감독님의 8번째 장편 영화라는 점에서는 봉준호 8, 봉준호 8을 다 같이 복격하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한을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로버트 패틴슨을 시작으로 이후에 나오미 에키, 마크 러팔로, 스티븐 연이 또 내한을 하기도 했고요.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하트를 만드는 풍경이 또 관객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안기도 했는데 이게 대체 이 영화의 현장에서 어디까지 퍼져 있는 문화였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촬영 중에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가 돌입하자 다들 그거 하더라고요. 네, 저나 우리 한국 배급사 쪽에서 강요하거나 그렇게 교육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보고 한국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즐겁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워너브로더스 코리아나 저는 절대 강요 내시는 학습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고 막 베를린 영화제 때도 이제 상영이 끝나고 이제 막 박수 치고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옆에서 툭툭 쳐서 보니까 로버트 패틴슨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했죠. 근데 재밌나 봐요. 너무 귀여운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내한 기자간담회 때 아예 배우들 입장하실 때부터 서로 기차 하트를 만들어서 입장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왜 이 가벼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영화를 제가 다시 보았는데 그 식민행성으로 가는 우주 지원자들이 막 모여 있을 때 모래풍이 부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방송용 카메라가 잠깐 와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단역분 한 분이 소나트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여자 보조 맞아요. 출연자분이 이거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현장에 이미 퍼져 있는 문화인가라는 조금 심심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각본은 2021년에 쓰신 작품입니다. 현실 세계와의 접점으로 이 각본의 시기가 또 한번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팬데믹의 여파가 각본 작업의 은연중에 있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키가 여러 임무를 수행하지만 17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백신의 실험체가 좀 자주 된다는 인상도 있어서요. 그 이제 행성 도착하면은 그 바이러스 들이마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애를 먼저 내보내가지고 불쌍하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미키 그 보이스오버의 그 나레이션에 나오죠. 12, 13, 14 아니 13, 14, 15, 16인가가 이제 그 백신 테스트하면서 가장 미친 듯이 연달아서 막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고 리프린트 되고 또 주사 맞고 또 죽고 리프린트 되고 막 그때가 이제 시나리오 21년도에 한창 팬데믹 시기에 쓰면서 특히 이 익스펜더블 그러니까 뭐 위험하고 험한 일에 투입이 되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로봇이나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사실 생체 실험에 동원돼서
실험실 쥐처럼 사용되는 불쌍하게 그런 사용되는 상황이 이제 가장 그 미키 본인한테는 힘들고 혹독한 죽는 것 자체가 늘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실험실 쥐 신세가 되는 게 가장 힘들 순간일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거를 또 연이어 반복적으로 하면서 막 거의 출력되자마자 바로 뭐 3초 만에 주사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혹하고 그렇지만 본인은 또 그게 인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또 나름 정신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 미키라는 그 미키의 어떤 직업, 극하는 직업, 그다음에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의 어떤 실체를 가장 강렬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또 마침 시나리오 쓸 때는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항상 할 때였어. 화면에 인서트 보면 심지어 나와요. 이렇게 그 연구자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 코비드 관련 뉴스에서 늘 보던 그 그래픽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21년도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영화에 녹아 들어가 있죠. 근데 뭐 우리 그러지 않았었나요? 9시까지 3명? 네, 너무 옛날 일 같지 않아요? 이제 까마득하게. 근데 실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인데.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미키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까 저도 기대감을 안고 암전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이 영화의 사건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인물을 파악하기도 하잖아요. 다시 영화를 볼 때만이 보이는 어떤 좀 생경한 감각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영화를 다시 봤을 때 가장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건 깨어나는 미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눈에 파묻힌 상태라서 표정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진 않지만 잠에서 깨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젠 알지만 태어나듯이 뭔가 깨어나는 모습 같다는 생각도 다시 보면서 그 첫 장면에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미지로 처음 미키라는 인물을 소개해야 할까, 제시해야 할까 아주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첫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그 느낌이 맞아요. 정말 약간 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애가 깨어나는 느낌. 그 영화 되게 뭐 제목도 미키 17이지만 진짜 미키 얘기잖아요. 미키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 건데 얘가 정말 좋아지는지 아니면 파괴되는지 뭔가를 극복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데 뭐가 그래도 약간 나아지면서 끝나는 건지 결국 이제 미키를 보면 되는 얘기고 그만큼 미키 개인에 관한 얘기인 거고 또 미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스오버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인 캠피온 피아노란 영화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그건 아예 노골적으로 그 여자 주인공의 시점 화면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스며드는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그 뿌옇게 보이는 포커스가 나간 손가락으로 시작하고 뭐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만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딱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화면이 좀 객관적으로 빠지면 이 사람이 좁고 깊은 절벽 틈새, 그러니까 크레바스라고 이제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그 크레바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죠. 모든 어떤 거에 제일 밑바닥 인생 같은 느낌. 그 티모는 이렇게 스티븐 연을 위해서 얄밉게 내려다보고 있는 누군가 나를 건져주기를 꺼내주기를 바라는 느낌 같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미키를 소개하고 싶다 처음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언급하신 나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화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어떤 그 나레이션의 기능과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 필모그래피 전체에서는 이게 조금 희귀한 등장 같은 것이라 뭐 전례를 찾아보면 기생충에서 그 기우, 최의식 배우가 연기한 기우가 그 아버지에게 보내는 약간의 정말 마음을 담은 러브레터 같은 편지글을 제외하고는 나레이션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인물에게 일단 목소리를 준다는 점에서 나레이션 장치는 상징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목소리를 통한 캐릭터의 보다 빠르고 분명한 파악이 관객에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 효과들을 조금 더 기대하신 활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좀 더 미키 입장이 돼보자고 한 건데 간단히 얘기하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이스오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식으로 내레이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생충 후반부에 잠깐 있긴 있었어요. 최우식이 배우가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아버지에 관한 얘기랑 모르스 보호 얘기하고 그랬던. 근데 그 시퀀스, 기생충 후반의 그 시퀀스를 찍고 편집할 때 좀 재밌다고 느꼈었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최우식 배우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집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왠지 마음이 안정되고 신경 안정제를 먹는 듯한 기분과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미키도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보이스오버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로버트 패틴슨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희한한 이상한 약간 만화 영화 주인공 같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미키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화면이랑 이게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막 싸우고 있는데 뭐 되게 좋게만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화면 속에 자기가 하는 대사랑 주거니 받거니 충돌하는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지원 썼을 때 다 읽어보셨죠? 뭐 익스펜더블 왜? 읽어보셨죠? 그럼 뭐 네! 하는데 바로 보이스오버 나오잖아요. 읽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그런 충돌 같은 거를 단순히 이제 보이스오버가 혼자 막 뭔가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바깥 화면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호흡을 티키타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더랬죠. 미키를 포함해서 이 식민행성으로 가는 인력들이 권력층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인 점도 연중에 좀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영화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항상 영화에서 중요했던 아이들의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좀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베이비 크리퍼로 대체된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세대 구성은 조금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 제네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눈 거다. 그래서 배우들의 이제 부모 세대가 마크로팔로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에. 딱 한 명 이제 예외가 이제 우리 그 스티브 박 그 배우가 연기하는 지크라는 캐릭터. 영화에서 보면 유일하게 좀 정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나름 어른 구실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약간 우리의 뭐 외삼촌이나 고모부 제네레이션 같은.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위에 이제 부모 제네레이션으로 흉측하게 이제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레트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새 영화를 찍다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55세, 6세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딱 고립시키고 싶었어요. 부모 세대를 그 두 부부의 캐릭터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키, 나샤, 뭐 카이, 티모처럼 쫙 그 세대들이 있는 거고, 이제 마샬이 마크로폴러가 흉측하게 막 그 연설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행성에서 뭐 씨를 퍼뜨려라, 뭐 창궐해라. 이제 이제 나쁘게 표현해서 이제 그 나쁜 표현대로 하면 번식하기 위한 그 세대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세대와 또는 그 미키 나샤의 밑에 뭐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나이대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일부러 다 배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 미키 나샤 세대가 또 젊은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베이비 크리퍼를 안고 뛰어갈 때 조코죠. 루코가 조코의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갈 때 이제 이들이 젊은 부모의 새로운 세대의 부모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나레이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로버트 패틴슨은 목소리 연기를 항상 참 잘하는 배우이지만 캐릭터에 맞춰서요. 이번에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한번 굉장히 놀라게 되는 발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억시서풀이라고 굉장히 희한하게 발음하는 어떤 대사라던가 봉준호 감독이 손수 쓴 그 유머의 맛을 이 배우가 굉장히 목소리로서 잘 살린다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사의 유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로 설명해 주시긴 조금 어렵겠지만 항상 궁금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미키가 살아있는데 그 던져줘야 할 때 I'm fine, thank you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크리퍼한테 먹히는 건가 싶었을 때 정말 의외의 말인 보나페티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그 우주 식민지 개척, 뭐 SF 장르에서 예상되는 장르적인 성격이나 색을 좀 꾸준히 파괴하고 기대를 계속해서 즐겁게 배반하는 시도가 바로 이 대사의 유머들에서 감지된다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영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대사들은 직관적인 선택의 흐름에 맡기시는 편인가요? 아니 뭐 배우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죠. 설국열차 때도 그 틸다 스윈튼이 그 미니스터 메이슨이라고 이제 그 이상한 간부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크셔 액센트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떤 일에서 쓴지. 요크셔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정치 사회적인 맥락과 뭐 마가렛 대처 시대에 뭐 어찌어찌 했었다. 정치 인문학적인 또 배경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미키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저는 캐릭터, 이 영화 자체의 톤과 캐릭터의 분위기를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저도 뭐 영어의 뉘앙스를 제가 모르니까 아무리 통역하시는 분들이나 뭐 스태프들의 그거 손을 거치더라도 그 뉘앙스까지 100% 전달 설명하긴 쉽진 않고, 대신 이 캐릭터 이렇게 불쌍한 캐릭터다. 그리고 맨날 손해 보고 다니는 느낌이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배우랑. 미키가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은 사기꾼한테 2번 사긴 당하는 느낌? 2달 전에 사기 당했는데 같은 사람한테 또 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 또 속고 맨날 손해만 보고, 손해 봤는데 화도 잘 못 내는 사람. 그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인물이 이제 티모잖아요. 스티븐 연은 싹싹바르게 요렇게 저렇게 자기 거는 다 챙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이 이렇게 소심하게 칭얼칭얼거렸을 때 어떤 말투일 것 같냐. 그리고 이 영화는 인물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디테일들이 아니 무슨 사이파이 SF에서 왜 이런 게 나오지 싶은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영화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무슨 행성간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우주에 무슨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는 배우나 스태프들하고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미키도 로버트 패틴슨도 그런 이제 말투들을 스스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겠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원작의 결을 어떻게 살리셨을까 가장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미키를 위해서 나샤가 방호복을 입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곁을 지키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건 원작인 미키 7의 19장의 어떤 몽타주들로 등장하는 대목인데, 왜 이 장의 제목을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원작자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이게 핵심 챕터다라고 공통적으로 찍으신 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몽타주라는 인상마저 있는 장면이었는데, 찍으실 때 현장의 분위기도 궁금하고 그 장이 이 원작의 이 이야기의 핵심 챕터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숫자가 다른 인터뷰할 때 그 챕터 숫자가 가물가물해서 그랬었는데 챕터 19였었구나. 기억이 다시 나고 감사하네요. 그 소설에서 이제 원작 소설에서 설국열차 때도 그렇지만 소설에서 되게 많은 걸 바꿨잖아요. 또 토니 콜레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예 원작이 없는 캐릭터고, 또 티모도 이제 원작에서는 베르토란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성격이 완전 다르고요. 많은 것을 바꿨는데 그 미키 나샤의 사랑 얘기만큼은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소설에서 제가 처음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보존하고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챕터 19. 그래서 읽을 때 되게 콧날이 시큰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미키가 처한 상황이 워낙 힘들잖아요. 얘가 워낙 가혹한 상황에 그 순하고 착한 애를 그렇게 가혹한 상황에 이렇게 내던져져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나샤가 거기 따라 들어와서 그 방호복을 입고 왔다지만 뭐 어디 하나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거나 뭐 실수가 있으면 본인도 죽는 거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들어와서 거기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 영화 이제 시사회 하고서 제 대학 동기랑 또 누구였다, 그게 약간 피에타상 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촬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거기가 되게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동그란 유리 탱크잖아요. 거기 두 명이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앉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별로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에타 형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고, 근데 네, 또 엄마와 아이 같은 느낌이 나기를 바랬던 부분이나,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포근하고 밀착된 느낌이 날까, 둘 사이에 그 방호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고 나샤의 나오미 배우의 표정 연기는 의외로 좀 절제돼 있어요. 막 펑펑 울거나 막 손이 떨리거나 이러지 않고 비교적 침착하게 절제돼 있는 편이고, 미키는 마치 실험실의 동물처럼 떨고 있고 이렇게 코피가 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정재일 씨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어떤 선율이 얹혀질까에 대해서 기대와 궁금함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정재일 씨, 그 작곡가랑은 벌써 세 번째 작업이니까 믿는 구석도 있었고요. 정재일님의 음악이 되게 큰 역할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씬에서. 음악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프로덕션 디자인 얘기도 좀 가볼까요? 우주선 내부를 기대할 때 보통 이게 근미래라고 하더라도 SF의 우주선은 조금 첨단의 무언가, 뭐 매끈하고 아주 세련된 모습을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요.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마주한 인상은 좀 화물선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우선이었던 것 같고, 사이클러가 있는 공간 때문인지 묘하게 탄광 같다는 인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건 노동의 공간이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는데,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특별히 요구하신 점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고스란히 미술 감독과 다 했고요. 네. 워낙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미키나 뭐 나샤나 다 워킹 클래스잖아, 노동 계층, 뭐 그리고 이 소설에 끌렸던 것도 제가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화물, 청소를 그다지 깨끗하게 하지 않는 화물선, 또는 약간 후생복지가 별로인 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원 복지 측면에서 좀 점수가 떨어지는 공장 같은, 그리고 그런 거친 질감으로 딱 이제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몇 차례 인터뷰 때마다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오는 코엑스도 그렇고, 이제 고급 백화점이나 좋은 호텔, 여기 오다 보면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매끌매끌 반질반질 하잖아요. 밝고 깨끗하고 막 대리석 깔려 있고 막 예쁘게 데코레이션 되고, 그런데 그 직원, 그 관계자만, 스태프 옹리,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공간, 거기 문을 탁 열면, 또는 갑자기 모든 톤이 확 바뀌잖아요. 이렇게 거칠해지면서 이렇게 위에는 파이프 있고 뭐 막 전선도 노출돼 있고, 이제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갑자기 손님을 응대하는 공간과 클라이언트를 받는 공간과 이제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확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낌. 그래서 이 영화 우주선뿐 아니라 또 주거단지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 행성에 도착해서도 계속 밖에 이제 아파트를 아직 짓지는 못하고 그 앞 비행기 안에서만 계속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14시간 비행을 해서 뉴욕까지 갔는데, 우리가 JFK 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놓고 계속 비행기에서 한 몇 달, 1년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사실 되게 답답한 일인데, 우리야 이제 공항에서 트렁크를 짐을 갖고 나와서 숙소로 가버리지만, 이제 이들은 계속 그 비행기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영화의 한 80%가 그 우주선 내부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금 얘기한 그런 톤으로 다 맞추기로 했고, 유일한 예외가 딱 2개가 있잖아요. 마샬 일파 부부의
컬러 톤도 너무 이상하고 무슨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고 뭐 그런 이상한 미술품도 있어요. 뒤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미술 관련된 일을 하나 보지. 그 사모님이 21년도에 쓴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1파 얘기한 겁니다. 1파. 네. 토니 콜레트가 미술품을 모아놨어요 뒤에. 그리고 그 공간이랑 그 다음에 휴먼 프린터가 있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과 랩이라고 실험실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어쨌든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 거기가 유일하게 좀 약간 팬시한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룩이죠. 이렇게 그런 조명이 있고 그런 산뜻한 표면들이 그 휴먼 프린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쌍하게 로버트 패틴슨님께서 그 잉크젯 프린터처럼 막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죠. 우주선 안에서도 기억해보시면 복도 장면이 많이 인상 깊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멀티플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에 그 마샬을 만나러 가는 이들도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바깥 상황도 알게 되고 어떤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도 사실 다수의 복도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길게 뻗은 공간을 바라보는 감독의 취향이 여전히 반영된 지적인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여전히 영화적인 모양, 공간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제 주거단지에 정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LA에 갔는데 그 LA 공항에서 계속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항에 세워진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이곳이 제대로 된 이제 주거의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정하게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의 통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통로가 여기저기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되게 경제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된 이런 말 하면 좀 황당하시겠지만 그 예산이 정말 빠듯했거든요. 이게 그냥 1억 2천만 불이니까 이제 요즘 환율로 1,600억이니까 이제 한국 영화 제작 기준으로 했을 때 으악 1,600억 한데 사실은 이제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우리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운 분들이 우리 크리퍼들이에요. 그래서 또 크리퍼도 세 종류야. 마마 크리퍼, 주니어 크리퍼, 베이비 크리퍼가 있는데 이들 각자를 다 디자인하고 모델링하고 거기에 뭐 리깅한다 해서 그 비주얼 이펙트에 컴퓨터 그래픽이 막 많은 과정들이 있고 그 끝나고 자막 보면 막 이름들이 쫙 뭐 회사에서 올라가죠. 그분들이 다 크리퍼 달라붙어서 막 하는 분들이에요. 또 애니메이션과 모든 작업들이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예산의 상당 포션을 꿀꺽 하고 이제 간 친구들이 다 크리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세트 미술 쪽은 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이제 화면 속에 두 미키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막 어깨 동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감쪽같이 하려면 또 거기도 되게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잠시 한 뭐 1초라도 어색한 순간이 있으면 사실 전체 드라마가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컴퓨터 그래픽 쪽에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돼서 저랑 미술 감독은 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세트 쪽은 미키의 방, 뭐 나샤의 방, 그다음에 복도 이런 거를 뭐 요렇게 재조합하고 앵글을 바꾸고 뭐 그리고 막 그 카트 밀면서 그 한쪽은 유리창인데 이제 밖에 크리퍼들이 있고 후반에 나오는 그 복도 있잖아요. 그 복도도 사실 되게 짧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달리면서 찍는 거예요. 저 뒤쪽은 CG로 확대돼 있고 꺾기는 사실은 딱 하나 구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찍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서 뒤에 벽에 부착한 것만 바꾸고 지나가게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찍는 거 좋아합니다. 워낙 단편 영화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탄생한 묘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봉준호 감독
계속 영화 속 익숙한 공간의 느낌과 쭉 이어지는 연결점을 막내 미키 17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플란타스계 아파트 복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살인의 추억의 터널이나 괴물의 하수구, 설국열차의 기차, 그리고 기생충의 지하실, 옥자의 지하상가 같은 공간성의 연결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감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프로덕션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번 달 말에 LA에서 개관한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에서 관련 전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가시게 될 분들 재밌게 보고 오세요. 근데 미키 관련된 전시는 내년부터 그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내년 오스카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올 그 해당 투표 연도에 해당하는 작품을 거기 전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오픈을 하는데 내년 3월까지는 이제 기생충까지의 전시물들만 전시가 되고 27년까지 전시를 하는데 26년 3월부터 이제 미키 17의 뭐 소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년에 중요한 일정으로 LA행을 여러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자에 이어서 정말 세계적인 촬영 명장인 다리우스 콘치와 촬영 호흡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맞추셨는데요. 배우들이 촬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스토리보드를 활용했던 것에 인상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꼽아주셨기에 생긴 궁금증인데, 다리우스 콘치와 촬영을 하실 때는 그 스토리보드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촬영에 있어서 그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로 열려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어디를 어떻게 찍고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고 뭐 어떤 사이즈로 찍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제 설계도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뭐 카메라의 이제 렌즈를 어떻게 선택하고 이런 건 사실 촬영 감독의 몫이고 저와 촬영 감독이 의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그 설계도가 던져졌다고 해서 사실 뭐 촬영 감독이 할 일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고, 그 라이팅 이제 빛의 그러니까 광선과 그림자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파리에 있는 그분 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옥자 때였나, 집이 되게 어두워요. 깜깜하고 1층, 2층이 다 어둡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되게 막 저한테 투정을, 감독님 너무 어둡지 않아요 집이? 저는 미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더니 다리우스는 No, still too bright. 뭐 이러는, 그래서 더 어둡게 하고 싶다고 자기는. 그 침침한 조명 밑에 이렇게 고양이, 되게 멋있게 생긴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고 분위기가 묘해요 집이 가면. 그리고 집에 또 자기가 이렇게 라이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보면서 사실 자세히 보면 첫 장면에 그 미키 등장할 때도 보면 그 얼음 그 크레바스 안에 그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뭐 크레바스 속이니까 당연히. 근데 거기 틈새 이렇게 가는 빛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또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배우의 얼굴을 딱 때리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깨랑 옆으로 빗나가 있거든요. 처음에 나는 저거 약간 답답하지 않을까? 나는 아무래도 감독이다 보니까 배우의 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적응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빛이 저렇게 빗나가 있다는 게. 가뜩이나 애가 그 추운 곳에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데 한 뼘 햇빛 조각도 이제 걔를 빗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이렇게, 그리고 얼굴의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그 안에 그 눈과 얼음에 의해서 반사된 것들이 되게 은은하게 얼굴과 손에 묻어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 예민한 분이고, 장비 뭐 모든 촬영 감독, 홍경표 촬영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장비 욕심이 또 어마어마하셔가지고 프로듀서 분들하고 많이 싸우세요. 네. 엄청 고가의 귀한 장비들을 막 꽉 움켜쥐고 안 놓으시거든요. 그런, 저는 이제 뒤에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서 저는 제가 나서서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이제 프로듀서님들은 되게 곤혹스러워 하세요. 근데 워낙 고집이 세셔가지고 엄청난 장비들을 홀드해 놓은 상태에서 일주일간 사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그 장비를 놓고 고민하시면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프로듀서들은 또 막 고통의 한숨을 쉬죠. 그럼 이 장비 반납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은 안 된다고. 다음 주 수요일쯤 쓰게 될지도 모르고. 너 절대 반납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그런 고집이 있으시니까 또. 아니, 처음에는 이건 그냥 혼자 개그로 생각한 건데 혹시 다리우스 블랭크의 이름을 다리우스 콘지에서 따오신 걸까요? 그도 예술적인 촬영에 감화된 캐릭터잖아요. 마치 그렇네 진짜. 사치로보자.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다리우스. 왜 다리우스인 거야? 그러면서 뭐 근데 원작 소설에 있어요. 원작 소설에 그 다리우스의 이름이. 그래서 아니 소설에 있는 거다라고 내가 딱 잡아댔죠. 그랬더니 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거를 또 민감하시대. 그래서 근데 바꾸진 않았어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바꿀 수도 있지만 굳이 바꾸지 않았다. 여기서 정말 크리퍼라는 존재의 품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감화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크리퍼에 대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이들이 일종의 평화 시위를 할 줄 안다는 생명체라는 점이었는데 생명에 대해서 확실히 더 관용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를 갖춘 크리처로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미키가 나를 그때 왜 살려줬어? 라는 말에 그럼 죽여? 라고 반응하는 것이 크리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대응이 여기에 비하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알게 하는 대상이 바로 이 크리퍼고 이것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가 우주선 바깥에서의 이제 대치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장면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랄까요? 너무 설명하실 것이 많겠지만 그 두 지도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들 만든 그 윤가은 감독님이 또 그 대사를 얘기를 하셨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럼 죽여라는 그 마마 크리퍼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서 저도 기뻤는데 그 마마 크리퍼는 되게 짧게 말하지만 뚝뚝 끊어지는 단어들로 말하지만 되게 그게 핵펀치 같은 대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지? We saved you. You kill 루코 뭐 이런 듣고 나면 정신이 멍해지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 그리고 엄청난 정치가잖아요. 마마 크리퍼가 되게 뛰어난 국회의원으로 치면 한 7선 의원의 풍모가 있는 엄청난 전략가고 그 사실은 그 울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알제리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울룰레이션 교습하는 것도 있어요. 그 알제리 전투라는 옛날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군대에 저항하면서 알제리 사람들이 막 했던 그거예요. 아르라 그 알제리 전투라는 그 유명한 영화 교과서에 나오는 영화 보면 클라이막스에 그게 나옵니다. 아프리카 그 알제리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대한독립 만세 비슷한 건데 유관순 누님의 그런 사실은 그게 정치력 아까 말씀하신 평화 시위 그 퍼포먼스의 절정부가 이제 그 울룰레이션인 거죠. 뭐 귀도 터지고 눈도 터지고 뇌가 다 터져서 니네 다 죽는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상 그런 게 이제 협상력이죠. 비속어로 표현하자면 뻥카 같은 건데 뻥카를 내밀어서 이제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인 거고 그만큼 그들이 스마트하고 지적이면서 또 품격도 있는 거죠. 미키를 구해준 거나 그 루코 조커에 대한 반대로 그 크리퍼를 엄청나게 경멸했던 마크 러팔로나 토니 콜렛도 그 경멸의 혐오와 경멸 표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똥물에 빠진 크로아상 같다 그러고 뭐 되게 막 비하를 하는데 벌레 같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누가 벌레 같은 존재인지는 사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콘트라스트는 이제 대조는 그거죠. 미키 한 명을 이제 지속적으로 죽게 만들면서 죽을 만한 또 힘들고 위험한 일을 얘한테 다 몰아주고 얘는 이제 재출력 될 수 있다는 핑계로 그냥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거리를 준 거고 너 거기 사인했잖아 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잖아요. 쟤는 저게 일인데 뭐 그런 약간 비겁한 입장이고 크리퍼들은
그 조코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다 이제 서론으로 뛰쳐나와서 말씀하신 그런 평화 시위 내지는 되게 웅장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조적이죠. 정확히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를 핑계로 모두 비겁해지는 이 한 그룹이 있는 거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뛰쳐나오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존중받을 만한 공동체인지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후에 이어지는 빨간 버튼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트라우마 혹은 딜레마 역할을 버튼이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키가 어릴 때 자동차를 눌렀던 버튼, 그의 트라우마의 시작이었던 그의 가장 큰 죄의식으로 자리 잡은 일종의 심볼이 바로 버튼이죠. 그리고 이후에 악몽 장면을 보면 거기 안에 일파의 손에 계속 피가 보이게 되는데 그 모양도 어찌 보면 빨간 버튼처럼 네. 보이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휴먼 프린팅 기기를 파괴하는 버튼 역시 빨간 버튼이고요. 빨간색은 아니지만 넓게 본다면 미키 17과 미키 18 중 누구의 폭탄을 터뜨릴 것인가, 역시 그 버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버튼의 역할을 영화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 미키가 이제 미키 17, 미키가 이렇게 자존감이 없잖아요. 보면 맨날 막 지가 당해놓고도 막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고, 그 뭐야 땡스 포드 디너 그것 때문에 이제 미키 18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리는데, 어쨌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책감, 불필요한 죄책감이 너무 많으면 또 사람이 자존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죄책감의 근원 내지는 출발점이 처음부터 뭐 자기가 뭐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뭐 개구리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벌을 받나 보다, 나샤 방에 안 가서 벌을 받나 보다라고 하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어렸을 때 그 자동차에, 근데 자동차에 뭘 이렇게 눌렀다고 사고가 나겠어요? 뭐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기 트라우마 스스로 이제 트라우마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건데, 또 다른 이제 분리된 다른 자가 이제 18의 형태로 그 사고 원인은 그게 아니래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다른 애가. 그 영화 이름이 기억 안 나. 그 애가 되게 오래전 영화에서 실제 7화 사건인데, 그 아빠가 기타리스트인데 아빠 콘서트장에 가서 보다가 애가 무슨 자기가 마음속으로 무슨 주문을 외웠나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 아빠가 전기 기타에 감전돼서 죽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쓰러졌는데, 그게 자기가 아빠를 죽였다고. 그때부터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이제 실어증이 돼서.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이제 깊은 곳을 탐험에 들어갔더니 결국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아빠가 그때, 그 애 이름이 영화 제목이었는데, 이 영화 보셨죠? 네, 감전 지식인데 그거를 에이미? 네, 에이미란 영화인데 거기서 제가 좀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 미키가 약간 비슷한 거죠. 그 차에 이렇게, 아니 근데 뭐 밖에 그렇게 노출돼 있는 버튼을 누른다고 뭐 차가 어떻게 폭파되겠어 어쩌겠어요. 근데 애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엄마를 잃은 고통과 막 그런 사건, 교통사고 자체의 막 충격 속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의 출발점이 버튼인 건데, 그래서 오늘날의 미키의 그런 성격을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출발점 같은 건데, 트라우마인 거고 버튼이.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자기의 생명을 오락가락 이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잔인한 마샬일파 부부가 이제 팔에 그걸 차고 뭐 이렇게 남의 생명을 자기가 선택하듯이 해서, 그리고 막 토니 콜레트 자꾸 막 누르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버튼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휴먼 프린터를 폭파시키는 버튼이 되는 거니까, 트라우마에서 이제 자기 해방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데 뭐라 해야 되지? 트라우마였던 버튼이 이제 행복의 버튼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의 미키의 나레이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묻잖아요. 죽는 게 어떤 기분이냐고 미키에게 묻는데 이 사람이 답을 시원하게 하는 장면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마 이 미키의 캐릭터를 보건대 평소에 뭐 실존주의나 자기의 뭔가를 깊이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그걸 계속 생각할 인물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마지막에 그가 그 버튼을 누르면서 다른 미키들의 살아볼 기회를 없앤 것 같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어렴풋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전에 그 18과 싸울 때도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이어지는 기분이었잖아 라는 이야기를 그 18에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익스펜더블을 계속 죽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지만 혹은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미키는 계속 살아간다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죽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사는 것에 초점이 더 간 이야기고 그걸 이해한 유일한 인물이 어쩌면 미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네. 네, 그 말씀하신 거에 이미 답의 내용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끊임없이 재출력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출력돼서 살아도 자기는 사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 빨간 벽돌 같이 생긴 그걸 장치해서 연결이 됐건 어쨌건 자기의 기억과 감정과 마음은 특히나 나샤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자기는 연결시켜 왔으니까 삶의 연장으로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이후에 나올 미키에 대해서 살짝 죄책감이 느껴지려나? 이제 그 길티 죄책감 얘기했던 과정 그래도 버튼 눌러버렸잖아요 이미. 그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미키의 성장 영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믿고 보내줘도 되는 뭔가 제 나이 때 관점에서 뭔가 이제 분가시켜도 될 것 같은 분가시켜도 될 것 같은 미키가 된 느낌. 이거 알아서 잘하겠구나 이제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더 하실 줄 알고. 그래서 미키를 보기 전에는 이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일까? 계속 죽는 존재가 어쨌든 등장하니까요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삶을 보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정말 짙어지는 것 같고요.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이야? 라고 모두가 미키에게 묻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이야? 사랑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무엇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묻고 싶어지는 영화라는 점에서 그렇게 질문을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가는 영화적인 경로가 바로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 여러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이드에서 가장 먼저 손드신 세 번째 줄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뒤쪽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이번 영화를 9회차나 봤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예. 질문 드릴 게 감독님은 주로 그런 가장 최근에 만든 한국 영화니까 기생충까지 봤을 때 주로 좀 철저하게 좀 현실적으로 영화를 좀 만드시고 또 결국엔 그 영화에 좀 비참하고 좀 파국을 주로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영화의 엔딩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영화를 항상 만들어 오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철저할 정도로 평화와 좀 공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엄성을 주로 다루면서 결국 이 영화에서는 감독님 영화 중 최초로 완벽하게 해피엔딩을 맞이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연출하신 게 좀 의도한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느껴주셨다니 되게 감사합니다. 그 무슨 깨나서 버튼 휴먼 프리터 터트리는 게 꿈이고 토니 콜레트랑 있는 게 현실이죠. 막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지 뭐 너의 본심은 그거지 뭐 막 이런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 죄악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악몽 장면을 되게 공들여서 찍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악몽에서 보면 이제 우리 너무나 끔찍한 어떤 존재가 되돌아오잖아요. 그 프린터에서. 그래서 모두가 원한다고 또 막 얘기하잖아요. 토니 콜레트. 그 악몽의 잔상이 그 악몽의 씬은 사실 되게 많은 샷들로 공들여서 찍혀져 있거든요. 그 씬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어떤 분도 계셨지만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씬이 되게 중요했고, 근데 그 악몽을 이제 되게 간결하게 극복해 버리잖아요. 미키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꿨는데 악몽을, 근데 그냥 이번에 안 무서웠다. 에이틴이 무슨 형인가? 뭐 그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봤어요. 요즘 하면서 바로 그냥 꺼져 하고 딱 밝은 햇살 아래 깨어나는데 그 악몽 때문에 그 눈부신 햇살에 이제 라스트가 더 밝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악몽의 잔상이 너무 강해서 그 해피엔딩인데도 뭔가 찜찜하게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뭐 뒤에 한 씬 더 있는데 잘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럴 수도 있죠. 평소에 또 저의 습성을 의심하는 분들은. 근데 해피엔딩인 게 맞고요. 그 미키한테 좀 제가 그동안 주인공들한테 잔인 주인공들을 되게 가혹하게 다뤘던 경우가 많아서 주인공들의 운명을 미키한테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워낙 여러 가지 죽을 고생을 많이 한 친구고 또 너무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영화 속에서 파괴시킨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은 채로 끝내고 싶었어요, 영화를. 미키가. 저희가 그 오늘 선물로 준비한 것 중에 사인 포스터가 있고, 그리고 미키 17의 그 메이킹북이 한 권이 있는데 그 한 명을 제가 지정해달라는 엄청난 부담으로 제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말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가장 처음 질문해주신 관객분께 포스터가 갔는데 포스터 대신 메이킹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질문하신 분들에게 사인 포스터가 수령이 가능한 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중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움직임이 큰 분이 유리합니다. 맨 앞줄에 맨 앞줄에 계신 두 번째 사이드에 앉아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사인 포스터는 봉준호 감독님과 로버트 패틴슨이 사인한 버전입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는 어떤 조건이어야 인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질문한 영화라고 봤는데요. 이제 마크 러팔로는 죽는 게 두렵다면 너도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키 17은 그보다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들 때나 혹은 평소에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반문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파 같은 인물은 소스를 만들 수 있고 소스를 먹을 수 있어야 이게 인간다운 삶인가 라는 그런 뜨악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영화 속의 주요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행성의 모습을 봤을 때 일파가 집착하는 그런 집착들이 얼마나 그 허황된 것인지는 사실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했었던 질문에서 이어서 얘기해 보자면은 미키가 최소한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조건이 뭘까? 미키가 파괴되지 않기를 바랬던 영화인데,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찍을 때도 나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사랑 만병통치약 이론을 뭐 필려는 건 아닌데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둘러싼 상황이 뭐 좋은 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 공동체의 모습, 또 그 공동체의 약간 최악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상당히 그 식당 씬에서 보면 상당히 한 다수가 또 그를 지지하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건데, 미키가. 그리고 그 인간은 먹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상한 무슨 건설 장비 같은 끝에서 이상한 회색죽 같은 게 찍 나오잖아요. 네. 그 되게 흉측한데, 물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지만, 네. 그런 걸 먹으면서 그런 식판에 줄을 서서 식당에는 의자도 부족하고 그런 모든 여건 속에서 사채업자의 전기톱에 잘리기 싫어서 그런 호롤단신 그런 곳으로 떠나는 건데, 그 먼 행성 나샤가 없었다면 정말 어땠을까? 그게 뭐
사랑이면 다 만사 오케이야 라는 식의 그냥 순진무구한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닌데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겠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간절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복잡한 정치 사회학적인 틀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사랑을 가로막는 일상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피부로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법률이건 정치적인 시스템이건 사회적인 작동 메커니즘이건 최근의 일들로 아마 우리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면서 와서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기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체험해 보게 되면은 되게 공포스럽죠. 그래서 사랑 그 자체가 뭐 만사형통이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무엇이 우리 일상과 사랑을 방해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 또는 피해갈 수 있냐를 따져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뭔지는 아마 저절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이쪽 사이드로 또 가야겠죠? 뭘 들고 계신 거죠? 뭔가 흔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포스터인가요? 일단 항상 건강하게 좋은 작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좀 이렇게 감독님의 작품을 쭉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뭔가 이제 마무리에 이제 그 관객들한테 독백하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관객들이 이제 어떤 점을 좀 주로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가볍게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미래 사회가 혹시 이런 미키 17 같은 이런 환경이 될 수도 약간 그 미래 사회 뭐 그냥 간단히 어떻게 다가올지 그런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좀 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어떤 질문 하셨는지. 그 미래 제가 뭐 미래학자들처럼 뭐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는커녕 지나간 일, 실제 겪은 일, 과거의 일도 과연 정확히 해석이나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의심스러울 때도 많고요. 스스로 늘 혼란스럽죠. 하루하루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혼란 속에서 그나마 뭔가 작은 어떤 그것이 논리적이지는 못할지라도 직관적일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뭔가 희망적으로 기댈 수 있는 구석이 그나마 있다면 뭘까를 찾아보는 마음으로 미키 17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도 찍었던 것 같고요. 좀 전에 요 앞에 질문하셨던 분의 이제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과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뭐 유튜브만 키면 다 AI 얘기 나오고 뭐 그것이 주는 달콤한 미래상과 또 공포감과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휴먼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미키가 본인은 몰라.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자동차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운전은 잘하지만 이제 본네트를 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모르잖아요, 사실. 테크놀로지를 모르면서 이제 아주 일상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AI도 그렇게 뭐 이미 챗GPT를 쓰고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근데 이제 그 본네트를 열었을 때 이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아주 광대하고 거대하고 점점 더 이제 어마어마해지는데 그게 우리 생활이나 삶을 규정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고 이런 사실 좀 비관적이고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의 미키처럼 그런 와중에도 또 나름 사랑할 것도 하고 힘겹지만 먹을 것도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도 또 꾸역꾸역 최소한의 살아갈 수는 있겠지. 나는 나름 좀 신락 같은 희망을 또 가져보는 그게 제가 균형 잡을 수 있는 최후의 균형인 것 같고 희망에 찬 미래를 그리는 것은 이제 희망에만 가득 찬 제 미래를 그리는 거는 되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일 것 같아요.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혼란이나 공포도 솔직하게 그려야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그 악몽 시퀀스처럼 결국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백히 끌어안은 상태에서 이런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를 그나마 좀 찾아보는 게 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짧은 질문과 답변 1분 안에 가능하다면 한 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저요하신 분. 네.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저는 영화에서 그 차에 그 찻잎이 나오잖아요. 그 차랑 주인공이랑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차가 처음에는 시들해졌다가 물이 닿으면 생명력을 얻듯이 꽃차 네네 맞습니다. 미키도 처음에는 그 연구를 당하면서 되게 시들시들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파괴를 하면서 생명력을 얻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연관성 있는지 여쭤보세요. 카이가 차를 줬죠. 카이란 인물이 좀 묘합니다. 마샬한테 되게 당신 나를 자궁으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당차게 대들 때는 또 강력한데 또 마샬이 뭐라 하면 또 되게 쉽게 순응하는, 저 친구는 시스템에 순응하는 체질인지 아니면은 아주 당돌하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인지, 물론 제가 묘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묘한. 그리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은 이 사람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다. 프랙티컬한 매사에 접근이 그런 거고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거에만 되게 솔직한 친구다.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 취향도 되게 폭넓게 열려 있는 거 같고 마지막에 이제 그 친해져 있는 친구분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영화상에 그렇게 돌출되거나 이제 나샤처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저 미래 시대에 저런 되게 흔한 또는 일반적인 그런 캐릭터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카이가 이제 지구에서 가져온 귀한 거라면서 그 꽃차를 타주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식판에 그 이상한 회색 죽 같은 거 그런 거 먹는 동네인데 거기가 우주선이 거기서 그 카이의 귀한 마음을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쓰리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미키와 사랑을 나누는데 그 차를 들고 왔잖아요. 카이 입장에서는 되게 그 차를 미키한테 주고 싶어서 왔는데 되게 마음에 좀 작은 상처도 되고 약간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카이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차 안에서 뱅뱅 도는 그 피어져 있는 꽃이 나오는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찍었고요. 그 꽃을 미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캐릭터나 뭐 다른 질문을 이어가자면 사실 저희한테는 500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키 뭐 그간에 이제 영화에서 많은 인물들을 다뤄보고 그랬는데 또 미키만큼 좀 정도 많이 가고 잘 되기를 바랬던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좀 냉정하게 봤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영화에 나왔던 인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키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로쿠스칠의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김준호 감독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